예,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새해 벽두부터 분주합니다. 집권 3년 차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청와대 개편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은 무사히 발견됐지만 정치권 여지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열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캘린더에 경제 관련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지난 연말에 강조했던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신년사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했어요. 되게 이제 청와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처럼 뭐 신년 이래야 이제 나흘밖에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대통령이 그 경제 관련 행보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현장도 찾고 예. 또 이제 아까 말씀처럼 미팅도 많이 갖고 이러는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이 경제 성과의 일정 부분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뭐 지난해 워낙 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뭐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 문제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올해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해예요. 8,350원으로 시급이. 그런 부분들이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경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예. 걱정이 단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건 일단 결정된 거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이제 보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카드 수수료 면제 이런 대책들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또 해결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무튼 또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측면이 많이 있단 말이죠. 구조 조정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어쨌든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라 이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예. 과연 이걸 어떻게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공정경제라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또 이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참 여러 가지로 난관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분야 성과를 낸 데 있어서 한 해 동안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일단 정책 결정 과정에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었냐면 집행은 했지만 평가에 대한 것이 거의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소득 성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빨리 그것을 수정을 해서 새롭게 가져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사에서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저 성장이라는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서 혁신 성장과 같이 조화를 이뤄가겠다는 이러한 틀 속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올해는 경제로 보면 퍼펙트 스톰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항상 누차 강조하는 건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경제는 어려워지면서 당청 관계는 굉장히 갈등으로 가고 권력형 비리가 터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속수무책이다.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는 순간 절대로 반등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경제 앞에는 장사 없다. 남북 문제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동력을 못 끌어가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부족한지를 계획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타운홀 미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이거를 한 1년 전에만 했어도 의견 수렴하고 조정할 건 조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이런 만시지탄이나 부분이 있어서 다만 경제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체감한 걸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도대체 경제 성과 중에서 뭐를 강조하는 것이냐, 소비를 강조하는 것이냐,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냐, 고용을 강조하는 것이냐 이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지표를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평가가 제대로 돼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그런 상황 인식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네. 그런 모습은 이럴 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 상황이고요.
방금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첫 실시된 지지율 결과 보니까 연말에 비해서 좀 반등을 반등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운영위가 있었잖아요. 조국 수석이 굉장히 선방을 잘했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의미겠지만 그게 지지율에 올라가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운영위원회 그거 하나로 지지율이 반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지지율이 매주 나오는 거니까 운영위원회가 영향을 좀 줬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거는 경제였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나타난 김태우 수사관의 그 폭로 파문, 폭로 의혹 파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지지율 하락에 최근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12월 말일 1월 1일 그 0시 46분까지 진행된 운영이 저도 계속 봤어요. 네. 봤는데 어쨌든 야당이 한국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그 뭐 폭로랄까 또 추가적인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같은 건 안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그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생각보다 아주 방어를 잘하더라고요. 선방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야당 한국당의 그 이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의혹 폭로가 없었던 것도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의 그 방어가 굉장히 단호하고 강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막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줬다고 보는데 뭐 그게 다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속 이제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한 약간의 반등이거든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됐으니까 대통령의 경제 행보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있을 거예요. 뭔가 새해는 바뀔 것이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국정 주도 세력으로서 집권 세력이 난조에 빠져 있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저는 그 지지율 상승에 조금 보탬되지 않았는가 생각도 듭니다. 조국 효과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상승이었다. 저는 뭐 교수께서는 조국 어떻게 수석이 보십니까? 나와서 이 문제가 됐다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데드크로스가 있고 나서 7주 만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3개월 동안 골든크로스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반등이냐 아니냐라는 그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한두 달을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났던 반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 한 주에 바뀐 걸 가지고 그 전에 일어난 걸 가지고 이것을 해석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때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리더십의 문제였었어요. 폐쇄적 리더십. 그때는 경제가 잘못됐다가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을 때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현 정부의 그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정평가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47%가 경제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지금 오른 반등이 또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이 문제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인식을 바꿔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조국 수석을 포함해서 운영위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기재위를 열어라 막 빨리 처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그것을 대처를 잘했어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와서 조금 뭐 올라간 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대처를 잘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지만 신재임 전 사무관 사건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담당자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서로 무슨 뭐 이런 그 공방만 오간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우 전 사무관 얘기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작년 9월께인가요? 이 장하성 전 정책실장 관련 뭐 교체 얘기가 한참 나왔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청와대 인적 개편 얘기도 나왔는데 최근에 김태우 수사관 이제 폭로 사건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인적 쇄신 이야기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는 더 이제 군불대기가 더 가열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임종석 실장 그리고 저기 정의용 안보실장까지도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편의 폭 시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이 이제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꽤 오래 했어요. 1년 7, 8개월 했잖아요. 대체로 이제 역대 비서실장들 보면은 한 1년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단순히 시기적으로 볼 때 오래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교체의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교체 타이밍은 됐고 또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청와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기강회의 이런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집권 3년 차, 사실 뭐 집권 3년 차도 이제 1월 달이고 과거 정권의 집권 3년 차하고 좀 달라요. 5월 달에 출범을 했었기 때문에
재작년 5월에 출범했잖아요. 어쨌든 집권 3년 차에 뭔가 지금 뭔가를 다 잡거나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정치권에도 있는 것이고 언론도 가지고 있고 청와대도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바꿀 것 같은데 역시 바꾸려면 비서실장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인적 쇄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의 그 일한 기간도 많이 됐고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의 교체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안보실장도 이제 교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에. 그리고 특히 이제 안보실장이 정영 안보실장이 전하는 북한 관련 얘기들이 미국에서 볼 때는 북한은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걸 자꾸 전달을 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은 그렇지 않게 느끼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도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정무수석까지 교체 얘기도 나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이냐 문제인데 예. 임명수 비서실장 교체하고 조국 민정수석까지 교체는 전 안 할 것 같아요. 사법개혁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의 그 답변도 좀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설도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참모진 교체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이 보는 시각 또 여권, 정치권이 보는 시각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을 이번에 좀 기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 공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라는 거는 정치거든요. 지금 얘기해서 완전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집권 3년차 증후군을 해소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임종석, 조국 두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교체하고 조국 수석을 그대로 유임한다면 이거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이 잘 방어를 했다면 그 정도로 얼마든지 그 사람의 이제 명예나 명분을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직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상 필벌의 원칙 같은 개인적 일탈이 청와대 그것도 민정수석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긴 최고 책임자를 그대로 놔두면서 인적 쇄신했다고 한다면 그게 쇄신을 해놓고 나서도 굉장히 그 반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전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협치가 완전히 절벽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번 청와대 일기는 원래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있고 새로운 거를 불러온 것도 좋지만 제일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면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코드도 많고 대통령과 같이 활동했었던 젊은 그런 그 비서진을 구축한 건 좋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무게감 있고 경륜이 있으면서 이러한 그 대통령한테 직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해야지 대통령과 그냥 코드만 맞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기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2기의 청와대의 그 개편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좀 더 무게감이 있으면서 여당, 야당을 같이 아우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1기 때는 뭐 집권 초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각에 뭐하는 힘을 주고 자율성을 줘서 내각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 그렇다면 결국은 청와대와 결국 내각과 사이에 있어서 원만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이런 경륜 있는 인사가 저는 그 청와대로 이번에 그 포진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무게감 있고 경륜 있는 인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태우 수사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출석 당시에 발언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폭로였는데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가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 계속 자기는 이제 공익 제보자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의 주장인 것이고요. 아까 이제 운영위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15시간 동안 쭉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들은 팩트가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로 가려질 거예요. 지금 청와대의 주장과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의 그 프레임 자체가 민간인 사찰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이제 청와대가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고 있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에서도 바로 그 주장들의 연속이었어요. 한치도 서로 뭐 이제 양보하는 게 없었어요. 한국당과 민주당이 청와대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지금 여러 가지 주장들 이런 것들이 결국 검찰에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팩트들이 나왔는데 그게 과연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찰했다라는데 전 이걸 과연 민간이 사찰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블랙리스트인 것인지는 전 뭐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라는 건요. 어떤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부단하게 그 사람을 감시 통제하는 게 블랙리스트인데 뭐 찍어낸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게 저는 그래서 그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민간의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청와대 주장과 이 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김태우 수사관은 저는 어쨌든 개인의 비리란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뭐 자기가 아는 기업인들 경찰 수사에서 거기 개입하고 스스로를 뭐 과기정통부에 취직하려고 원서 냈고 이랬잖아요. 단지 이제 청와대가 미리 알고 왜 미리 배척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청와대도 인정을 일정 부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가지고 전체 이건 민간의 사찰이다. 블랙리스트라고 몰고 가는 거는 전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아까 조국 수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이잖아요. 네네. 그 자유한국당의 고발한 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뭐 이번 인사 이후에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소환 시기는. 그러니까 소환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검찰에서 이야기를 안 되니까 신분을 가지고 검찰에 출석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은 우리 사법 전체를 총괄하고 그렇죠. 있는 입장이 네. 있기 때문에 일단 피고발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간다는 거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결국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민간이 사찰이다 블랙리스트다라는 그 진위 여부는 서로 각각의 주장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도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태우 전 사무관도 얘기하는 것도 그 수사관도 자기가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민감한 현안에 관련돼서는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가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느 쪽이다 보는 거는 서로 각각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게 아니에요.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거는 그 기밀이 누설됨으로써 국가 운영이 방해를 받고 국익에 엄청난 해가 됐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문제, 블랙리스트 문제도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다른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공방을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빨리 검찰이 이 부분에서 매듭을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국회 차원에서의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로 저는 넘어갔다고 봅니다. 검찰 조사에 특검까지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긴 공방이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 속에서 이제 매듭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튼 문제가 발생된 부분 속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책임은 없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직에 있어서의 관리라는 거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청와대가 주장한 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개인적 일탈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청와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는 결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느냐를 잘 관찰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 시간에 신재민 전 사무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뉴스를 남기고 참적을 했다. 그래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근데 경찰이 숙박업소에서 4시간여 만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은 있었다. 지금 병원에서 이제 만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웃으면서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 날 저런 유서 비슷한 글을 남기면서까지 극단적 선택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그 겁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어떠한 그 심경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이 정의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했다면 왜 또 뭐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모텔에서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뭐 다행이에요. 일단 뭐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얘기도 그래요. 지금 김태우, 신재민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지금 이 연초 전국을 달구고 있는데 KTNG에 이제 청와대가 압박을 넣었다. 인사 이제 사장 개입
인선에 개입했다라는 것하고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글쎄 그 얘기를 좀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자 국채 발행 이거는 결국은 적자 국채 발행 안 했고 KTNG 사장도 결국 연임됐어요. 백복인 사장이 말이죠. KTNG죠, KTNG. 근데 지금 이거를 청와대가 계속 압력을 넣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적자 국채 문제를 보면요. 전반적인 상황을 쭉 보면은 국채를 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 가지 정부적 정책적 판단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정부 관련은 아닙니다만 세수가 초과됐다고 반드시 국채를 꼭 뭐 갚아 상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행에 부채가 있어요. 근데 돈이 좀 생겼어요. 반드시 부채를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 이율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쓸 일이 생기면 돈이 좀 생겨도 거기 또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전 나름대로 상의를 했었다고 보는데 거기 카톡에 소개된 거 이런 걸 보면 그거만 딱 이제 거두절미하고 보면은 마치 엄청난 압력을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진위가 또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소신은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글을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사과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것 같고 호소문 부모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로 볼 때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렇게 인생을 나름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옹호하는 글도 쓰고 이러지 않겠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나름 진정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마치 정부가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서 뭘 했다라고 자꾸 몰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이것도 진상규명이 일단 중요해요. 모든 게 다 진상규명이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을 특히 한국당이 지나치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이 관련 프레임과 엮어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는 경향도 있고 또 언론도 이런 쪽에 이제 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경제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민생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뭔가 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당도 이런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런 주장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올해는 아마 한국당과 민주당 등 여야 간의 이 지금 대치가 굉장히 가파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의 하나로 일환을 보는 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재부도 빨리 입장을 밝혀서 기재부가 고발한다고 하니까 밝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정확한 팩트를 정확히 얘기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돼요. 국민들이 볼 때 헷갈려요. 누구 말이 맞는데 제가 볼 때 신재민 전 사무관의 말은 대단히 과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뭐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신재민 지금 전 사무관은 자기 소신에 의해서 압박을 느꼈고 그것이 부당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이 정권에서 이렇게 의사갈등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들은 그것도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국고 문제만이 아니라 세수, 예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면서 무조건 먼저 이를 검찰에 고발을 하는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국회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담당자들 다 부르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일단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되면 김태호 전 비서관도 부를 수도 있고 차영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무조정 2차장도 부를 수 있고 뭐 김동연 부총리도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때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조율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검찰 고발하고 또 본인 나름대로 자기가 그 주장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이런 정치 문제가 터지면 정치 사법화로 갔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기획재정위에서 빨리 담당자들을 전부 다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됐고 이 사람이 옳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기 목숨까지 걸고 지금 본인은 이거 한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김태우 전 사무관도 절대로 신재민 전 사무관도요. 절대로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번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빨리 국회 기재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을 보면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있는 게 이제 공익제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신재민 씨가. 근데 공익제보라는 건요, 비위나 부정 이런 것들을 고발해야 돼요. 비위, 부정, 그리고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일단 그런 점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잘 많이 지나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할 때도 말이죠, 유튜브에다 왜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화면을 보입니까? 특정 학원이 옆에 배경을 뜨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계좌 공개하고, 이건 우리가 아는 공익제보자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요. 이건 비위나 부정을 고발한 정말 양심을 걸고 양심선언 비슷하게 내부 고발자나 공익제보자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정치 과정인데 이걸 그때마다 이들이 다 국회를 어떻게 소집합니까? 모든 거 저도 학교 있는 거 다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다 합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크게 정말 중시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소하게 서로 소통해서 약간 과도한 게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사무관이 이렇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정부가 청와대가 압박을 가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적자 국채 발행해라라고 했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것도 물론 그거조차도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전반적인 걸로부터 부정이나 비위를 고발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국채 발행권에 관해서는 이건 그렇게 볼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다른 잣대를 들여냈다, 이중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적 잣대가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금 그 집권당 여당한테 좀 충고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좀 비겁하지 마라. 예를 들어 자신들이 과거에 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한 부분을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그런 그 지지를 하다가 왜 이 정부는 더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요. 박근혜 정부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불의가 잘못됐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정부라 한다면 오히려 지금 여당은 혹시 이러한 것들이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정부를 견제해야 돼요. 무조건 정부를 옹호한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의 친박 의원들이 무조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우리 정부에 혹시 무슨 문제가 없을까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래야지 정말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오는데, 지금 집권 여당을 보면 너무 그런 부분들이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완장차고 이 부분, 지금도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입에 담기 어려운 것을 SNS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신재민 이상합니다. 전 사무관이 소동을 벌이니까 내려놨다 봐. 그렇게 당당하다고 왜 끝까지 못 올려놓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신중하게, 그리고 무게 있게 좀 처신을 좀 우리 여당들이, 의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